자, 우리 수학 1의 마지막 중단원 수학적 귀납법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오늘 배울 것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야.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겠지. 근데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거는 n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열, 11, 8, 5, 2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되는 수열이 좀 규칙을 관찰을 해보면 마이너스 3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지. 그래서 이것을 일반항을 이용해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수열은 일반항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건데, 자,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반항으로 표현하기 힘든 수열도 있고 오히려 일반항으로 표현했을 때 더 복잡한 수열도 있어. 자, 그런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봤나? 피보나치 수열? 굉장히 유명한 수열이야. 그 자연 현상에서도 많이 관찰이 되고. 자, 어쨌든 이 자세한 거는 좀 검색해서 봤으면 좋겠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만 얘기를 좀 해주면, 첫째 항과 둘째 항이 1이야. 자, 이걸 이렇게 주어져. 첫째 항과 둘째 항은 1이고 그 다음부터는 첫째 항, 둘째 항 앞에 거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나오는 수열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 하면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2를 하면은 3이 나오고, 2 더하기 3을 하면 5가 나오고, 3 더하기 5를 하면 8이 나오고, 5 더하기 8을 하면 13이 나오는,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 수열인지 알겠지? 자,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자, 피보나치 수열을 일반항으로 정의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거든. 자, 굉장히 복잡해. 무슨 특징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1부터 넣어서 답은 구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부터 이제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겠지. 그래서 일반항으로 이용해서 정의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하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럼 선생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대체 뭡니까? 자,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수열을 갖다가 나열할 수 있게 항들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것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제 나열과 귀납이란 말이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귀납이란 뜻 자체가 여러 개의 예시를 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 이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좀 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텐데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너희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이순신은 죽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역법을 쓴다고 치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반드시 참인 대전제. 그러니까 어떤 수학으로 치면은 공식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대전제를 딱 가져와서 사람 모두 죽는다. 근데 이순신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순신도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연역법이야. 근데 이제 귀납법 같은 경우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주장을 하고 싶다면 이순신, 장영실, 세종대왕, 유관순,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그 사람들 모두 죽었어. 그 존재들이 모두 죽었다고. 근데 그 존재들의 공통점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존재들은 전부 다 사람이야, 사람. 그럼 우리가 이때 사람은 모두 죽는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귀납법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위험성이 있어. 위험. 어떤 위험이 있을까? 아니, 만약에 이렇게 관찰하다가 3명 관찰을 했잖아. 그리고 100명, 1000명을 관찰했는데 모두 죽었으니까 사람 모두 죽는다고 했는데 1001번째 사람이 안 죽는 거야. 영원히 살아. 그러면은 그 결론이,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결론이 모순이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그런 위험성이 있어. 그러니까 물론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이미 참인 대전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오류가 없지만, 자,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봐. 열쌍은 너무 적다, 그지? 열쌍하지 말고 1010쌍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1010쌍이나 되는 A형 부부를 우리가 조사를 했어. 어떤 걸 조사했냐면 자녀의 혈액형을 조사했더니 모두 A형이 나왔네.
그러면 이 자녀들의 공통점이 부모 혈액형이 모두 A형이라는 사실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지? A형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모두 A형이 된다는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야. 근데 너희 다 알고 있잖아.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이거 거짓이지. 왜 거짓이지? 아니, 혈액형이라는 게 AA형이 있고 AO형이 있잖아. 응? A형이라는 것은 AA형과 AO형이 있는데, 만약에 AO형하고 AO형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A하고 O가 만나면 AO형이 나와서 A형이 되겠지만, O하고 O가 만날 수도 있지. 그래서 O가 나오면 O형이 나와버린단 말이야. 응? A형이 결혼해도 O형이 나올 수 있어. 아기가 O형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야. 근데 왜 이런 오류가 생겼을까? 응? 이게 우연찮게 1010쌍의 부부를 조사를 했는데, 이 1010쌍의 부부에서는 이런 그 5가 나오는 현상이 우연찮게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근데 한 쌍을 더 조사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O형이 나온 부부가 만약에 발견이 됐어. 그러면 A형 부부에서도 O형이 나올 수 있네. 이런 그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건 우리가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좀 위험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연역법은 완벽할까? 연역법은 이 대전제, 처음에 이제 제시하는 대전제가 참이라면 완벽하지. 그러니까 이 공식이잖아. 수학으로 치면 공식이야. 수학에서 연역법 전개하는 거 한번 볼까? 자, 수학에는 공식이라는 대전제가 있지. 지금 일반항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대전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제5항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제5항은 n이 5일 때이다. 그러면 A5는 n에다 5를 집어넣어서 26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자, 이런 식의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그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연역법을 써야겠지. 만약에 귀납법식으로 이렇게 그냥 몇 개만 관찰해서 답을 낸다고 치면 물론 답이 맞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1, 2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응? 그럼 이거를 지금 그 귀납법으로 해가지고 1 다음에 2 다음에 뭐 3이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닐 수도 있잖아. 응? 그래서 정확하게 일반항이 주어져가지고, 자, 2의 n-1제곱이라는 일반항이 주어졌다. 그러면은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3이 아니라 4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는 귀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연역법을 사용한다. 공식에 입각해서 어떤 정의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선생님 귀납법은 위험한데 왜 씁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생명과학 같은 데서 유전, 유전은 관찰을 해야 되잖아. 여러 가지를 관찰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결론을 얻고, 만약에 돌연변이 같은 게 나오면은 결론을 다시 수정해서 또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런 게 이제 귀납법이거든. 그러니까 귀납법이 뭐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때는 귀납법이 반드시 필요한 어떤 논리 체계지. 그리고 사실은 수학에서도 당연히 귀납법이 필요해. 왜냐하면 수학에서 새로운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처음부터 뭐 존재했겠어? 그냥 여러 개의 직각삼각형을 관찰해 본 거야. 실제로 자, 3, 4, 5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 관찰해 봤더니 잠깐만, 3하고 4하고 5하고 관련성이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5제곱이 된다는 어떤 특이한 그런 연관성이 있네? 근데 이게 다른 것도 되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직각삼각형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논리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직각삼각형에서 우연히 이런 성질을 발견했다.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 빗변 제곱이 된다는 이런 성질을 관찰해가지고 여러 개를 조사를 해봤는데 다 되더라. 여러 개 다 됐는데 이 등식이 성립하는 삼각형의 공통점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는 이 식이 성립을 할 것 같아. 응?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한 거야. 자, 수학에서 이렇게 새로운 수학 이론이 발견되는 과정은 이런 식이거든. 여러 개를 조사를 했는데 공통적인 성질을 발견하고 그러면 혹시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식의 식이 성립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귀납법이라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한다. 수학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 되게 유명한 추측, 뭐 골드바흐의 추측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피타고라스도 이런 추측을 처음에 하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했겠어? 추측을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귀납법이야. 여기까지는 귀납법인데 이 다음에는 이제 연역법으로 진행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수학 이론들을 적용을 해서 대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케이,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 이런 결론을 얻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을 만들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결국에 수학 이론을 발견하는 과정은 귀납법일 수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연역법이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귀납법도 쓰이고 연역법도 쓰이는데 증명하거나 문제 풀 때는 연역법으로서 완벽하게 풀어줘야 한다. 완벽하게 증명해줘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선생님 좀 길게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귀납법이 뭐고 연역법이 뭐고 이걸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을 거라 믿고,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귀납적이라는 것은 나열할 수 있게, 왜냐하면 귀납은 여러 가지 예시를 드는 거니까, 자, 이순신, 장영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들 수 있게 정의를 해준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귀납적으로 정의한다고 해서 이게 귀납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귀납법은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완벽하지 않게 정의할 수 있어?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정의한 두 가지 방법이 모두 연역법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연역법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것이 연역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일반항 딱 주면은 완벽하게 정의가 되지. 그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더라도 정의하는 방식이 귀납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열할 수 있게 정의할 뿐이지, 이게 귀납법으로 11, 8, 5 이 다음에 그 다음 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이렇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귀납법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응? 이해돼? 그러니까 나열을 할 수 있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절대 오류가 없게 나열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그 자체는 연역법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야. 좀 어렵지. 좀 어려운데 앞에서 선생님이 한 얘기를 좀 이해했으면은 이게 좀 받아들여질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정의하든 저렇게 정의하든 전부 다 연역법이고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완벽하게 귀납적인 느낌으로, 귀납적인 느낌만 귀납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대체 무엇인가? 자, 좀 보면은 일단 첫째 항을 줘. 자, A1을 준다고. A1이 11이다. 그 다음에 규칙을 줘. 이웃하는 항들 사이에 규칙을 주는데 n번째 항에 마이너스 3 더했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규칙을 줘버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정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첫째 항 11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게 정의한 거잖아. 그치? 나열할 수 있게. 그 다음 항에 마이너스 3 더하니까 8. 그 다음 항에 5. 그 다음 항에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할 수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의도했던 정의하고자 했던 수열에서 벗어나는 게 있어 없어? 벗어나지 않잖아. 지금 완벽하게 이 수열이 모든 항이 정의가 됐잖아. 그러면 이건 연역법이라는 거지. 귀납의 방법을 쓴 연역법이라고. 자, 이제 그만할게.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선생님이 해서 좀 어렵게 느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아서 선생님이 쭉 얘기를 한 거니까. 자, 일단 오늘 배워야 될 건 이거 하나야.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은 뭐냐? 첫째 항을 주고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를 준다. 자, 이걸 피보나치 수열에서 연습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알아보자. 피보나치 수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게. 자, 그러면 첫째 항을 줄 건데 사실 이때는 첫째 항하고 둘째 항까지 줘야 말이 돼. 왜냐면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은 첫째, 둘째를 더해서 셋째가 나오고 둘째, 셋째를 더해서 넷째가 나오니까 일단 처음에 더할 두 개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A1은 1이고 A2는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돼. 첫째, 둘째를 알려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알려줘야지. 규칙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을 했을 때 AN 플러스 2가 나온다. 이렇게 규칙을 주면 되지.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완벽하게 정의가 된 거야. 왜냐면 물론 이렇게 일반항을 해서 여기서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 일반항으로 하면은.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을 정의를 할 때 자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자 나열을 한번 해보자. 귀납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1 나온 다음에 자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 더하면 n 플러스 2번째가 나오니까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8, 13 점점점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항이 딱 결정이 돼버렸지. 그럼 이건 정의가 된 거야. 이해됐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 연습을 해보자. 자 일단 생각 열기 보면은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가운데 이제 이만큼의 정삼각형을 오려냈어. 그다음 남아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대. 그러면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지금 정삼각형이 한 개지, 하나도 안 오려냈으니까 1단계에서는 한 개, 2단계에서는 가운데 거 오려내서 정삼각형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남았지. 종이 오려내버린 것은 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종이로서 남아있는 정삼각형 형태를 세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3단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남아있는 것의 가운데를 또 이렇게 파냈지. 그러면은 자 3단계 같은 경우는 정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 3개씩 3개 있으니까 9개가 있겠지. 그러네. 그 다음에 4단계를 또 관찰하는 거야. 지금 귀납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지. 귀납법을 사용해서 하나씩 관찰하고 있어. 이해돼? 그러면 4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9개에서 또 가운데를 파가지고 또 3개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3개짜리가 9개가 있는 거니까 27이 되겠지. 그럼 5번째는 어떻게 될까? 자 추측을 해보란 말이야. 지금 그 가운데 걸 파내는 순간 하나 있던 게 3배로 바뀌니까 그 다음 거는 81개가 된다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 이해돼? 그래서 자, 이 관계식을 한번 써봐라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AN에다가 뭘 곱하면 3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인 AN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자, 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보면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3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첫 번째 귀납적 정의 해볼 거야. 자 A1만 딱 쓰면 되겠지. 둘째 항은 규칙에 따라서 나오니까 첫째 항은 1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제 요거 써주면 되겠지. 관계식 3AN이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주면은 이 수열이 완벽하게 귀납적으로 정의됐다고 말할 수 있지. 선생님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일반항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일반항으로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AN 일반항 그냥 주면 되는 거야. AN은 3의 자 등비 수열이잖아. 그치? 3의 n-1제곱이다. 첫째 항 1이고 공비가 3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일반항으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을 줘서 정의가 된다. 자, 둘 다 맞는 거야. 어떻게 정의하든 어차피 수열은 똑같이 정의가 된 거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쭉 써놨어. 그래서 귀납적 정의는 처음 몇 개의 항과 첫째 항만 줄 수도 있고, 아까 피보나치처럼 2개 줄 수도 있으니까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른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 첫째 항 주고, 자, 요 두 항 사이 관계식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때에 따라 첫째 항 말고 둘째 항도 줄 수도 있고, 또는 이 두 개만 관계식을 주는 게 아니라 AN 플러스 2까지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다르니까 문제 보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가끔 이제 나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지만 요 두 번째 있잖아. 요 여러 항 사이들의 관계식, 그거를 옛날에 이제 옛날 사람들은 점화식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막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 막 6대 점화식 해서 6개 점화식은 다 암기를 해버리고, 사실 지금도 그거 암기하면 좋긴 해. 근데 이제 어차피 문제에서 나오니까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 점화식 하는 이제 학원 같은 데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두 번째 거를 점화식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문제 1번 한번 보자. 첫째 항을 주고, 자, 이웃한 항들 사이 관계식을 줬어. 뭐 점화식을 줬어. 그렇게 얘기해도 돼. 자, 어쨌든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A4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네 번째 항을 구하자. 네 번째 항.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아니,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야. 야, 수열은 나열하면 거의 다 한 80% 이상은 다 풀려. 설령 문제가 이해가 안 돼도 나열하다 보면 답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자, 한번 보자. 그러니까 나열이라는 게 뭐야? 1부터 집어넣어서 이제 노가다 하라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럼 1 넣자. A2는 A1 더하기 3. 그러면 A2는 A1이 지금 2라 그랬으니까 2 더하기 3이니까 5. 자, A2 구했어. 그 다음에 A3는 A2 더하기 6이지. 지금 여기 식에다가 요 점화식에다가 n 값을 하나씩 늘려가면서 지금 구하는 거야. 그러면 A2가 5니까 5 더하기 6은 11. 자, 마지막 A4는 A3 더하기 3 넣으니까 9. 그래서 11 더하기 9니까 정답은 20이다. 다 구했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가 돼 있으면 귀납적으로 나열을 하세요. 그럼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 문제들은 같이 풀어보면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문제 2번 보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에서 A31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31은 너무 많잖아. 이걸 31번째까지 다 나열할 거야? 그러긴 좀 힘드니까 규칙을 찾자. 자, 규칙을 보니까 규칙을 대놓고 줬어. 야, n번째에 3을 더하면 다 함께 나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럼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을 구해버려. 그냥 공차가 3이지. 3씩 더해지니까. 그럼 첫째 항 1이야. 그러면 3n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an 구해버렸으니까 a31 구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건 니네가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a1이 2고, 자, 이건 뭐지? n번째에다가 5를 곱하니까 다 함께 나왔네. 야, 이건 등비수열이잖아. 그러면 등비수열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겠지. 이거 다 과제야. 문제 2번 할 수 있지. 자, 풀어보시고 예제 1번 보자. 다음과 같이 정의된 수열 an에서 a10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지금 규칙이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하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좀 특이한 수열이지.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점화식 중에 하나야. 6대 점화식 안에 들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6대 점화식 다 보여줄게. 어쨌든 자, 요거 보시면 우리가 아까처럼 등차나 등비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인지가 되면은 그냥 바로 일반항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당장 일반항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열을 해야지. 수열은 노가다야. 수열은 1부터 2, 3, 4 다 넣는 게 수열이야. 그래서 1을 넣어. 그러면 A2는 그냥 한글로 할게. A1 더하기 1. 오케이? 그 다음에 A3은 2A2 더하기 1. A4는 쭉 쓰라고. 근데 이제 점점점 하면 되지. 10번째까지 다 쓸 건 아니잖아. 그럼 2A3 더하기 1. 오케이? 그러면 9번째를 써보자. n에다 8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AA8 더하기 1. 그 다음에 A10은 2A9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10이니까 여기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 A1이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2 더하기 1이야. 규칙을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자, 2 더하기 1을 A2에다가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 1에 더하기 1 이렇게 돼가지고, 자, 2를 분배 법칙으로 전개해주면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또 하면은 2를 여기다 2를 곱하고 1을 더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이겠지. 느낌 왔어? 자, 그러면 지금 잘 봐.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2일 때 1제곱이고 3일 때 제곱이고 4일 때 세제곱이니까 9일 때는 8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거야. 2의 8제곱, 2의 7제곱, 점점점에서 마지막에 2 더하기 1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2의 9제곱 더하기 2의 8제곱 더하기 점점점에서 2 더하기 1. 이걸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정답이네. 그럼 1부터 2의 9제곱까지 더하는 거는 어떻게 더하면 되지?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가지고 R-1분의, 자, 이게 총 몇 개인지 세봐. 이거 총 9개라고 하면 진짜 쳐맞는다 진짜. 10개 10개 숫자도 못 세? 10개 맞지? 자, 미안해. 자, 10개니까 이제 내가 R을 2로 잡았기 때문에 첫째 항을 1로 봐야겠지. 이걸 첫째 항, 2가 둘째 항 거꾸로 썼다고 생각을 해. 자, 2의 9제곱이 10번째 항 이렇게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R-1분의 첫째 항 1이고 그 다음에 R의 10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맞습니까? 그러면 1024에서 1 빼니까 정답은 1023이 되겠지. 자, 별거 아니지. 그냥 나열하면 돼. 응? 새로 처음 보는 거여서 복잡해 보여도 그냥 1부터 쭉 넣고 첫째 항부터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같은 방식으로 문제 3번도 할 수 있어.
자, 이것도 지금 1부터 대입을 해가지고 A2는 2분의 1 A1 더하기 1, A3는 2분의 1 A2 더하기 1. 자, 쭉 해가지고 10번째를 또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10번째는 2분의 1 A9 더하기 1. 맞지? 자, 그 다음에 첫째 항 2를 대입하면 계산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 2를 대입하는데 사실 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처음부터 계산을 이렇게 다 했어? 너네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되는 게 A3을 구할 때 내가 여기다 3을 넣었어? 2 더하기를 넣었어? 2 더하기를 넣었지. 왜 이렇게 넣었어?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막 다 계산해가지고 그냥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뭐 7 이렇게 써버리면은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태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규칙을 찾고 싶으면 반드시 형태를 살려라. 절대로 형태를 함부로 없애가지고 계산을 네가 막 해버리면 안 돼. 함부로 전개하지 말란 얘기라. 규칙 찾고 싶으면 형태를 살려서 써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2라고 계산해서 일단 2를 집어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2를 갖다가 여기다 바로 집어넣지 말고 1 더하기 1의 형태를 살려서 대입을 하자고.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일단 뭐 내친 김에 A4까지 해봐. 자, A4 같은 경우는 잘 봐. 2분의 1을 또 곱하니까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자, 아직도 규칙 모르겠으면 한 번 더 해. 자,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자, 그럼 이제 눈치를 챌 수 있는 부분이 여기까지는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되고 첫 번째 거 빼고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마지막 거를 한 번 더 써준다.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럼 A10을 한번 써보자. A10이라는 것은 2분의 1에 자 4일 때 2고 5일 때 3이니까 10일 때는 8이 될 거야. 2분의 1의 8제곱을 두 번을 쓴 다음에 자 2분의 1의 7제곱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1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바로 A의 10번째 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구하면 정답이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이거 구하면 되지. 이거 이거 구해가지고 이거 더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친 거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자 1을 첫째 항으로 보고 이거를 첫째 항으로 생각을 하면 첫째 항으로 생각을 하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써보자. 1-r분의 첫째 항 1이고 1-r의 9제곱 맞지? 자,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1의 8제곱을 더해주면은 A의 10번째 항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마저 계산해주면 2분의 1의 8제곱에 더하기 2 빼기 2분의 1의 8제곱이니까 얘는 사라져버리네. 답은 간단하게 나와버렸다. 2가 정답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 어쨌든 규칙을 찾으려면 형태를 살려야 된다는 거 이해를 잘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 157쪽도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마지막 여기까지 푸는 게 과제야. 그러니까 157쪽 안 풀면은 숙제 인정 안 해줘. 여기 반드시 풀어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수고 많았어.